서울 외곽의 한 중산층 아파트 단지 오후 2시쯤 되었을까요? 경비초소 앞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띕니다. 박중호라는 이름표를 단 이 남자는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 그래도 입주민들과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한 미소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며 인사를 건네면 박중호는 항상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했구나. 숙제는 다 했니?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박중호의 눈빛에는 묘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언젠가는 저런 평범한 일상을 누렸을지도 모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단지 근처에 머무는 조폭 무리들에게 박중호는 그저 놀림감일 뿐이었어요. 이들은 매일같이 경비초소 앞을 지나가며 온갖 조롱을 일삼았습니다. 어이 외다리 아저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 국방 의무 좀 하셨나 봐요? 하하. 무리 중 한 명이 담배꽁초를 박중호 발밑에 던지며 비웃었어요. 또 다른 놈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쿵, 쾅, 소음이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죠. 박중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담으며 넘어진 쓰레기통을 다시 세워놓았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속으로 되뇌며 박중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조폭들의 조롱소리가 멀어져 갈 때까지 박중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박중호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입주민들 중 일부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폭들이 무서웠던 거죠. 저녁 시간이 되자 박중호는 천천히 일어나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불이 꺼진 곳은 없는지 이상한 사람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박중호는 자신의 작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관리사무소 옆 작은 방이었어요. 겨우 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벽에는 낡은 달력 하나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박중호는 천천히 옷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열자 오래된 군번줄과 녹슨 휘장이 나왔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이 물건들을 바라보는 박중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달랐는데 박중호는 휘장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지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북방한 개선 넘어 적진에서 보낸 그 험난했던 날들, 동료들과 함께 나눴던 우정,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거의 너덜너덜한 상태였지만 박중호에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참았다. 가족들이 내 희생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글씨 하나하나에 박중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꾹꾹 눌러 쓴 글씨에서는 억눌린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외로움.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죠. 박중호는 과거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박중호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중호의 존재 자체가 공개될 수 없는 비밀이었죠. 그래서 박중호는 평생을 혼자 견뎌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신이 바친 것들을 오직 혼자만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일기장을 덮으며 박중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박중호는 그런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평범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박중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또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박중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금요일 저녁, 평소보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 무리 중 한 명이 술에 만취한 채로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어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횡설수설하는 말투에서 꽤나 많이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막아? 나도 여기 살아. 취객이 박중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중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출입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민이시라면 출입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박중호의 정중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취객은 더욱 화를 냈어요. 이 쫄따구가 나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야, 너 나 몰라? 취객이 박중호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평소처럼 박중호를 괴롭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쫄따구 하나 제압 못하냐? 이런 병신을. 조폭 중 한 명이 박중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균형을 잃은 박중호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자세를 바로 잡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박중호의 모습이 조폭들에게는 더욱 비굴해 보였나 봅니다. 이들은 박중호를 둘러싸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야, 이 새끼 진짜 답답하네. 어디서 경비 주제에 우리한테 짓이야? 순간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고 박중호는 피하려 했지만 불편한 다리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 없었어요. 주먹이 박중호의 얼굴을 스쳤고 그 충격으로 박중호는 경비실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찰칵,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박중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중호는 여전히 일어나려 애쓰며 조폭들을 바라봤어요. 그만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하는 박중호를 보며 조폭들은 키득거렸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몇몇 입주민들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만 몇 명은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중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박중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중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적진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동료들을 잃었을 때, 그때도 이런 고통을 견뎌냈었죠.
이 정도로는, 이 정도로는 안 넘어가. 박중호는 속으로 되뇌며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지금의 충격이 더해져 박중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조폭들의 횡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해져서 아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는 입주민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관리소장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사는 곳인데 저런 깡패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경비 아저씨도 맨날 얻어맞고 이래서야 애들을 안심하고 밖에 내보낼 수가 있어야지요. 관리소장 김태수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봐도 조폭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신고를 하면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박중호는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폭들이 또다시 박중호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경비실 앞에 둘러앉아서 고성을 지르며 박중호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야, 외다리 아저씨. 오늘도 우리 구경하러 나온 거야? 다리 하나 성한 게 없으면서 경비를 하겠다고? 하하. 김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박중호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우연히 관리사무소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박중호의 이력서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군 경력 부분이 대부분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특수임무 수행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남아 있었습니다. 궁금해진 김태수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군 관련 일을 하는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박중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김태수는 조폭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누구한테 덤비고 있는 건지 알아? 조폭들은 갑자기 나타난 김태수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뭐야, 이 아저씨는? 관리소장님께서 우리를 말리러 나오신 건가? 하지만 김태수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조폭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분, 북파 공작원이었어. 너희들 같은 놈들 10명 혼자 정리하시던 분이라고. 순간 조폭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이라는 말에 이들도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조폭이라 해도 진짜 위험한 사람들과는 부딪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저런 쫄따기가 무슨 북파 공작원이야? 하지만 김태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하지만 지금까지 참고 계신 게 여러분한테 자비를 베푸신 거야. 진짜 화나시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조폭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김태수의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박중호의 눈빛에서 평범한 경비원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둘씩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는 조폭들을 보며 김태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분 화내시기 전에.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온갖 행패를 부리던 조폭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조용하네. 그러게, 그 깡패들 어디 갔지? 입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창문 너머로 내다봐도 평소 보이던 조폭들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입주민 단체 채팅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제 관리소장님이 깡패들한테 뭐라고 하신 거 들으셨어요? 저도 궁금해요. 갑자기 다 사라졌네요. 경비 아저씨가 북파 공작원이었다고? 설마 그게 진짜예요?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단체 채팅방이 하루 만에 몇백 개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박중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진짜라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던 거죠? 애들이 외다리 아저씨라고 놀렸는데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죄송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경비원으로만 생각했던 박중호가 사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박중호를 외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며 놀리곤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경비 아저씨가 정말 북파 공작원이었어? 그럼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부모들도 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중호는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입주민들이 예전보다 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아이들도 장난을 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경비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보다 더욱 공손한 인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박중호는 이런 변화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응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박중호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진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난 것에 대한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해왔던 비밀이 세상에 나온 거니까요. 저녁이 되자 관리소장 김태수가 박중호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경비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장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중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태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가 당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거든요. 관리소장 김태수는 박중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이제야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김태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박중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경비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박중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랜 침묵 끝에 박중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배어 있었어요. 국가기밀이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중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신이 바친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그 무게 말이에요. 가족들도 모르죠. 제가 뭘 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박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조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가족들은 박중호가 단순히 군대에서 다쳤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때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박중호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보며 느꼈을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평범함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눈물이 박중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김태수는 이런 박중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저씨, 김태수도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박중호 곁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박중호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력서에서 군 경력 부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대부분 검게 칠해져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김태수는 박중호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군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이력서는 특수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만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박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나 봐요. 그래도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박중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김태수는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 더 이상 혼자 견디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거든요. 아저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박중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하다는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은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가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아저씨 같은 분들 덕분이거든요. 박중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관리사무소로 특별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공식 봉투에 든 편지였어요. 김태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박중호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국방부에서 편지가 왔어요. 박중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편지가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자 정말로 국방부 공식 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수공로자 박중호 씨의 용기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편지 안에는 박중호의 공로를 인정하는 내용과 함께 오랫동안 미뤄졌던 훈장이 들어 있었어요. 반짝이는 훈장을 보는 순간 박중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박중호는 훈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그동안 자신이 견뎌온 세월의 무게만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소식을 들은 입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인사만 나누던 사람들, 아이들, 심지어 처음 보는 얼굴들까지 경비실 앞에 모였어요. 아저씨,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죄송했어요. 진심 어린 축하와 사과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중호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 외다리 아저씨라고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박중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저도 아저씨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말에
박중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자신이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입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작은 축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공간에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박중호를 위한 즉석 파티를 열었어요. 평소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입주민들이 이날만큼은 한자리에 모여 박중호를 축하했습니다. 오늘은 박중호 경비 아저씨의 날로 정하죠. 누군가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중호는 이런 관심과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박중호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훈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명예가 돌아온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홀가분해진 것 같아. 박중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박중호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무릎에는 보호대를 차고 천천히 움직여야 했지만 걸음걸이에 예전보다 힘이 실려 있었어요. 아침 순찰을 시작하며 박중호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그동안은 혼자서 외롭게 걷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걷는 길이 된 거죠.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출근길에 나선 한 입주민이 박중호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중호도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박중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전 8시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외다리 아저씨라고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학교 잘 다녀오세요. 우리 친구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어요. 박중호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박중호를 찾아온 거예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한 이 남자는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중호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알고 보니 과거 박중호와 함께 일했던 후배였어요. 박중호의 정체가 알려진 것을 듣고 안부 인사차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배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안상 연락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비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말이죠. 박중호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 입주민이 박중호에게 다가왔어요. 평소 자주 보던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그 입주민은 박중호 앞에 서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박중호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해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이었거든요. 이젠 저희가 아저씨를 지킬 차례예요. 그 말에 박중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어 하루 일과를 마친 박중호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훈장을 바라보며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은 뭘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간단한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박중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이제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박중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소중한 것들의 상징처럼 느껴졌거든요. 내일도 이 자리를 지키자. 박중호는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다리, 여전히 작은 방, 여전히 경비원이라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